자, 김시습의 금오신화라는 책이 있다. 금오신화라는 책은 신화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신화, 설화가 아니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소설책이다. 그러면 이 금오신화의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제자, 가인형, 인물. 남주인공, 여주인공이 평범하지 않아요. 평범한 평범한 새로운 인물 유형이 아니라 그냥 원래 예쁘고 뛰어나고 성품 좋고 능력도 좋고 똑똑하고 이런 애들을 주인공으로 취하고, 두 번째, 비현실적인 요소가 있더라. 예를 들면 염라대왕이랑 배틀을 붙는다든지 정치 논쟁을 한다든지 용궁에 간다든지, 지금 이생규 장전에서는 죽은 사람과 사랑에 빠진다든지. 자, 마지막 3번,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그럼 그 전에 다른 소설은 중국을 배경으로 했었다라는 게 특징이었죠. 자, 이생규 장전이라는 제목에 보시면 이생이 규, 넘봐요, 장, 담장을 넘본 이야기란 뜻입니다. 전 들어가면 소설이란 뜻이에요. 이생이 담장하는 엿본 이야기라는 뜻으로서 여기 이생이라고 할 때 생이라는 말은요, 양반 사대부들 중에서 생원, 벼슬, 급제하기 바로 직전에 그냥 평범한 선비들한테 붙이는 게 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생규장전 본문 같이 다시 한번 훑어볼게요. 자, 개성 낙타교 밑에 이생이라는 16살 된 총각이 살고 있었다. 개성은 고려의 수도. 김시습은 조선시대 생육신. 근데 한 세대 앞 시대의 고려를 배경으로, 우리나라 배경으로 하고 있더라. 자, 그래서 이생은 중산층으로, 이번에 동근선생 독특한 해석이 그렇게 신분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 그래서 이걸 또 굳이 이렇게 또 나눠보는 그런 시각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나는 이거 가르칠 때 그냥 이생이랑 최랑 양반이야 이러고 툭 쳤는데 디테일하게 들어가셔가지고 최랑내가 권문세가, 이생내는 신흥사대부. 그래서 최랑내가 훨씬 더 귀족이고 최랑내 사는 데는 막 완전 부자 동네고 이생내는 뭐 중산층 거리, 요런 멘트를 치시더라고요. 어쨌건 그는 얼굴이 말끔하고 재주가 비범하여 학문에 뜻이 있어서 일찍이 국학에 다닐 때 길가에서도 부지런히 글을 외우곤 하였다. 이생이 능력이 되게 많죠? 얼굴이 말끔, 재주 비범, 이런 거 뭐라 불러요? 제자, 가인형, 인물. 고전 소설의 주인공은 웬만하면 제자, 가인이에요. 자, 국학이라는 것은 그냥 요새 말로 그냥 서울대, 법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과거 급제 이전에 학문, 최고 학문 교육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침 선중리에 최랑이라는 귀족집 처녀가 살았어. 그럼 봐봐. 이생은 낙타교에, 최랑은 선중리에, 부자 동네는 선중리라고 체크를 또 해주셨어요. 그래서 귀족집 처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 가문이 차이가 난다라는 게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생규 장전에는 시련이 총 3번 나와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시련, 첫 번째 시련에 해당하는 것이 부모의 반대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부모라는 것은 유교 관습, 유교 사회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교적인 분위기 속에서는 비슷한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었잖아요.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 있는데 얘네가 어떻게 하는 거야? 일단 가문의 격차도 있을 뿐더러 자유연애를 했더라 하는 점을 지적을 해주려고 동근쌤이 이렇게 설명을 공간적으로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신분에 따라서 결혼하는 게 요단수에 당연한 거고, 가문과 가문의 결합인데 이생내는 문벌이 조금 낮았다. 최랑내 집에 비해서 조금 급이 좀 딸렸다. 최랑도 봤더니 수놓는 데 익숙하고 시문에 능통한 제자, 가인형, 인물이라는 거 알 수가 있네. 자, 동네 사람들은 시를 지어 두 사람을 참, 어머나 세상에, 얘네가 시를 지은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시를 지었대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동네 사람들이 얘네를 얼마나 플러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동네 사람들이 에게도 얘네가 유명할 정도로 얼마나 튀는 뛰어난 군계 일학 같은 존재들인지 알 수가 있죠. 자, 삽입시 들어가 있습니다. 풍류제자 이수제야 반달 같은 치처녀야 너희 재주 너희 얼굴 한번 보면 배부르다 했습니다. 자, 이수제야
이씨 성을 가진 초천재, 이생 뜻하는 것이겠고, 최처녀야 얘는 뭐 말 그대로 최랑 뜻하는 말이겠죠. 자, 그래서 풍류, 제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풍류는요, 요 당시에 양반들이 추구하는 최고 가치? 풍류는 자연을 벗삼아 즐기는 삶의 태도, 여유 있는 삶의 태도. 제자는 재주 많은 자, 재주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제자가 뭐 같은 뜻이에요. 그 다음 반달 같은 최처녀, 외모, 반달 같은 지규법 쓰고 있네요. 그러니까 외모 뛰어나고 똘망한 남자애,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죠. 너희 재주 너희 얼굴 한번 보면 배부르다 해서 얘네는 모두가 인정하는, 장안에서 알아주는 남녀로구나. 얘네를 찬미하는 노래를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삽입시는 이렇게 시선을 집중시켜주는 효과도 있고, 여기에서 이제 얘네들의 그 동네에서의 어떠한 위치, 그 다음 어떠한 그 사람들의 평가, 이런 것도 삽입시를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 삽입시는 단조로운 형식의 변화를 꾀해서 흥미를 부여해 주기도 합니다. 소설만 쭉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재미가 없고 지루하고 졸려요. 근데 소설 중간중간에 이렇게 시가 삽입이 되어 있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 되는 거겠어? 아, 시 속에 시가 있구나. 아, 조금 여유 있게, 또 뭐 리듬감 있게 뭐 볼 수도 있겠구나. 단조로운 형식의 변화. 자, 그다음 이생의 책을 여백이고 학교에 갈 때는 국학. 반드시 최랑의 집 북쪽 담으로 지나가게 돼 있었어. 개연성. 소설의 개연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쪽 길을 통해서 가야 했대요. 개연성은 허무맹랑함의 반대야. 그럴 수도 있겠다.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일. 얘네가 사랑에 왜 빠져? 가는 길에 그 최랑집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하늘하늘한 쥐양버들이 그 담을 둘러싸고 있었다. 어느 날 이생이 그 나무 그늘 밑에서 쉬다가 가로 우연히 담안을 엿보았다. 제목의 의미, 이생규장전. 이름 있는 꽃들이 한 봄을 맞아 만발하였고 시각 이미지. 벌과 새들이 고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청각 이미지. 꽃나무 사이로 자그마한 다락이 하나 어렴풋이 보였어요. 자그마한 다락. 최랑의 거처. 최랑의 거처. 구슬 발은 반 정도 가렸고 비단장은 낮게 드리웠는데, 자, 가렸다 동그라미, 낮게 드리웠다 동그라미. 자, 이것도 되게 독특하게 재밌게 해석을 해주셨더라고. 관희쌤이 이것은 후광 효과다, 보일락 말락 해가지고 호기심을 더 유발하고 사랑에 더 잘 빠지고 이런 걸 보여주는 일부러 김시습의 전략이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어쨌건 어여쁜 아가씨가 술을 놓다가 포근함을 이기지 못하고 바늘을 잠깐 멈추고 턱을 베고 앉아 치 두 수를 읊어왔다. 삽입시 또 들어가네요. 어쨌건 어여쁜 아가씨가 누구겠어요? 최랑. 포근함을 이기지 못하고 졸려서 시 두 수를 썼더라. 자, 짜잘한 문제 한번. 자, 시 두 수를 읊었다. 시 두 수 동그라미. 시 두 수 동그라미. 자, 시 두 수를 읊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 왼쪽에 보면 한자가 있죠. 그쵸? 그래서 혹시 몰라서 노파심에 이 시의 종류를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한시예요. 한시는 중국의 시형식인데, 중국의 시형식인 한시는 일정한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녀석을 뭐라 그러냐면 땡, 언 이렇게 표현을 해. 여기는 숫자가 들어가요. 4, 5, 7, 8 요딴 숫자가 들어가요. 이거는 뭐냐면 한 줄에 한자가 몇 개냐 하는 겁니다. 한 줄에 한자가 4개냐, 5개냐, 7개냐, 8개냐 요거 말하는 것이에요. 그지? 자, 그러면 한시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럼 요 뒤에 들어가는 코멘트는 뭐냐? 절구, 율시, 배율 요딴 코멘트가 있어요. 절구는 사행이란 소리고, 율시는 8행이란 소리고, 배율은 10행 이상일 때 배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최랑의 삽입시는 형식이 어떻게 될까요? 율시, 오케이. 7번 율시. 요거는 안 할 수도 있는데 알아두세요. 이거는 중국의 시형식 분석하는 걸로 한용해고 선생님들이
이 시험 범위에 포함된다라고 하면 문제로 그냥 설명도 안 하고 다이렉트로 출제한 적이 되게 많아서 한번 알아두면 2, 3학년 때도 써먹을 수 있어요. 네. 자, 삽입시를 최랑이 썼다라고 합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김동호 선생님. 이 삽입시를 4줄 나눠주셨어요. 삽입시를 4줄 나눠주셨습니다. 여러분, 온도를 선생님이 조정할 수 없으니까 더우면 부채질, 추우면 이렇게 옷 더 있는 제스처. 알겠지? 자, 삽입시 4줄 묶어주시고, 자, 4줄. 뭐 한자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죠? 그죠? 우리말 버전, 현대어 버전으로 볼게요. 최랑이 썼대요. 사창에 기대한 자, 수 놓는 거 느리구나. 활짝 핀 꽃떨기에 꾀꼬리가 지저긴다. 2줄 묶으시고, 이거는 앞에서도 나왔던 정보지. 앞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자애가 있었는데 꽃도 만발하고 새들이 노래를 부르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앞에 나왔던 정보가 또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동근쌤은 이렇게 4줄 묶어가지고 요거를 첫수 4줄 또 4줄 해가지고 둘째 수 이렇게 굳이 구분을 해주셨어요. 우리도 이렇게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수에서의 첫 수에서의 삽입시의 역할이 중요해. 삽입시 역할을 이번에 동근쌤이 한 5개, 6개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보여지는 거, 뭐 여러가지 특징 같은 게 있겠지? 둘째 수에도 특징이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실제 시험에서 이거 크로스 시킨다거나 요 4번을 요 위에 올린다거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에러 뜨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있나 없나 찾아보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 활짝 핀 꽃달기에 꾀꼬리가 지저귀고 있어에 드러나는 삽입시의 역할은 뭐예요? 낭만적인 분위기, 그치? 서정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더라. 그죠? 그 다음에 앞의 내용을 또 요약을 해줬더라. 앞의 내용이 뭐였지? 앞의 내용은 꽃이 피고 꾀꼬리가 지저귀고 그거 있었죠. 자, 그다음 읽어볼게요. 살랑이는 봄바람을 부질없이 원망, 갑자기 생뚱맞게 원망한대요. 자, 부질없이 원망한다. 삽입시의 특징, 심리가 들어가 있구나. 심리가 들어가 있더라. 어떤 심리? 봄바람을 원망하는 이유는 내가 모태솔로라서, 내가 남자친구가 없어서 원망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외로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만히 바늘을 멈추고 생각에 잠겨있네. 그럼 여기 첫 수의 핵심은 뭡니까? 인물의 심리와 정서가 드러나고 있더라. 그러면 동그라미. 분위기가 형성된다. 동그라미. 앞부분의 내용이 요약 제시되고 동그라미. 단조로운 형식이 변화. 이것도 동그라미. 그지? 물론 단조로운 형식 변화는 내가 한 거고 동근쌤이 말한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둘째 수 가보도록 할게요. 저기 가는 저 총각은 누구 집 도련님고 했어요. 그지? 저기 가는 저 총각. 미쳤네. 왜 미쳤어? 처음에는 최랑이 시 2개를 썼다 그래서 최랑이 바느질 하다가 이렇게 시를 읊은 줄 알았는데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최랑이도 이생을 마음속에 두었다라는 거죠. 최랑이 이생이 지나가는 걸 보고 이걸 쓴 거야. 의식한 거야. 저기 가는 저 총각 이생이야. 그러니까 최랑이가 솔직히 말하면 이생을 꼬시려고 시를 쓴 거예요. 네. 저기 가는 저 총각 누구 집 도련님일까? 그죠? 근데 우리 동근쌤 이거 왜 했지? 여기 보면 얘들아 필기에 내가 이렇게 검은색 화살표로 요거 학교쌤이라고 한 게 독특한 해석이라는 거야. 그 독특한 해석은 보편적으로 다루지 않는 내용이라는 건데요. 누구 집 도련님고 요거야. 내가 이걸 진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도대체 가르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정말. 하지만 나는 그냥 학교쌤의 필기니까 그냥 다 한다라는 개념으로 고전 문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문학을 하는데 갑자기 고전 문법이야. 자, 일단 우리 동근쌤의 필기를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자, 그래서 이러한 코멘트가 있는데 김동호 선생님이 필기를 굳이 어떤 반에 가서 저걸 해주셔가지고 앞반에서 이거 필기한 거 조사했거든? 반도 안 되던데? 우리도 해보자. 나 이거 필기한 거 기억난다. 손 만져. 우리만 없어. 필기가 있었어. 지금 또 고민이 또 이거 할 말아 그냥. 그러면 필기는
우리 반은 없지만 앞반에서 4명 정도의 학생이 우리 반 필기했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될 거예요. 뭐 나오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오픈마인드로 듣고 흘려주시면 되겠어요. 자, 의문 보조사라고 했는데요. 현대국어에는 의문 보조사라는 게 없어요. 현대국어에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뭐 밥은 먹었을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 의문형 종결 어미를 쓰잖아. 어간 뒤에 붙는 거 어미. 의문형 종결 어미를 사용해서 밥은 먹었을까? 저 사람은 대학생일까? 이것은 서술격 조사이다인 거예요. 그쵸? 서술격 조사이다를 쓰거나 격조사를 쓰거나 아니면 의문형 종결 어미를 쓰거나. 근데 고전문법에서는요, 조사를 통해서 어떤 거? 특별한 뜻을 추구하는 보조사! 즉 의문의 뜻을 나타내주는 보조사라는 게 있대요. 그럼 보조사, 조사는 또 뭡니까? 조사는 체언 뒤에 붙여 쓰는 게 조사. 오늘 이따 할 거예요. 품사할 때 체언 도련님 뒤에 조사를 붙였죠? 이게 의문을 나타내는 조사더라. 요 정도 됐지? 자, 그러면 고전문법은 또 룰이 있대요. 의문사가 있을 때, 의문사가 없을 때. 의문사는 뭐냐?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게 의문사예요. 그러니까 의문사가 있는 것과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밥 먹을 거니? 네, 아니요. 의문사 없는 거야. 밥은 언제 먹었니? 의문사 있는 거야. 밥은 누구랑 먹었니? 의문사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의문사가 있으면 고 붙였고 없으면 가 붙였다. 됐어요? 문법 끝. 여러분에게 맡길게요. 저거 나오겠냐? 버리시고. 근데 난 필기가 있으니까 노파심을 설명하고 가요. 어쨌건 저기 가는 저 총각은 누구네 집 도련님일까? 푸른 길, 넓은 띠, 시각 이미지, 색채 이미지. 버들 새로 비춰오네. 그럼 얘가 뭐야? 최랑이도 이생을 마음속에 품고 있고 호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담 너머에서 이생이 엿봤지만 최랑도 이생을 의식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몸이 화신하여 대청 안에 제비가 된다면 가정법 if, 그치? 내가 제비가 된다면. 자, 화신이라는 거는요, 동근쌤은 변신 가능이라고 멘트를 써주셨는데 자연물을 빌려서 다시 태어나는 걸 화신이라고 합니다. 어쨌건 근데 동근쌤은 그냥 변신이 가능하다면 주령을 사뿐히 걷어 담장 위를 넘어가리 했습니다. 그럼 이거 뭐예요? 최랑의 마음이 삽입시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저번 시간에 이생규장전 전체 줄거리 얘기하면서 최랑이가 되게 적극적이고 이생은 소극적이다라는 말을 했지? 처음에 사귈 때도 이생은 간만 봐요. 쳐다만 보고 고백을 안 하고 지나가니까 최랑이가 용기를 주는 거야. 요새는 남자들도 저 여자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확신이 있어야 고백을 한대요. 그것처럼 최랑이가 확신을 주는 거야. 이 내용이 뭐야? 내가 제비가 된다면 저 남자 보러 갈 텐데 나도 너 좋다 요 얘기거든. 그지? 최랑이 자기 마음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넘어가 리의 동그라미 미래 의지. 자, 그래서 둘째 수 삽입시의 특징, 우리 동근쌤이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의 사건을 예고해준다. 앞으로의 사건이 뭐예요? 러브 하겠네. 둘이 서로 마음 통했네. 요거예요. 자, 이생은 그녀가 읊은 시를 듣고 나니 뭐야, 이제 여자애들 자기 좋아하고 있다고 했잖아. 그치? 마음이 싱숭생숭 견딜 수가 없었다. 왜 싱숭생숭합니까? 이생은 유교적인 인물, 엄마 아빠 말을 잘 듣는 인물,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만 하는, 제도 밖으로 나가지 않는 인물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지금 여자애가 나 좋대. 그럼 뭐 하고 싶은 거야? 규범을 벗어나고 싶은 거야. 자유, 연애, 의지가 꿈틀대고 있더라. 나도 저 여자애 사귀고 싶어 미치겠다. 요겁니다. 그러나 그 집의 담은 안채가 깊은 곳에 있어서 어쩔 수가 없어서 담의 동그라미, 깊은 곳 동그라미. 이거 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담이 높고 깊은 곳에 있다라는 얘기는 범접하기 힘든 현실적인 제약, 이런 거 뜻하는 거예요. 내가 저 여자애를 만나러 가면 되는데 담이 높아요. 빅스비? 자, 그래서 제약이 있어요. 담과 깊은 곳이 뜻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유연애를 못하게 만드는
유교적인 사회 제도라는 뜻이겠지. 그러니까 어쩔 도리가 없더라. 뭡니까?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야. 속수무책. 하고 싶은 걸 할 수 없는 시대. 왜? 유교의 시대였기 때문에. 자, 그럼 중략 부분의 줄거리가 뭐예요? 얘가 그래서 화답가를 보내요. 답시를 보내요. 아, 근데 너한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담이 너무 높아. 그랬더니 최랑이가 아마 내 기억에 가물가물 답장을 보냈는데 내가 바구니를 던져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담 타고 넘어오게 만들고 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연애에 있어서도 최랑이가 훨씬 더 적극적이죠. 중략 이후.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길이를 잡고 혼례를 치렀다. 자, 첫 번째 시련이 부모의 반대였고 이 부모 반대를 장애를 극복하고 결혼했더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사이에 스토리가 또 있었겠지. 자, 줄거리 말할 때 그때도 얘기했었습니다. 이생의 아빠가 동구쌤은 울산이라고 했어. 구체적으로 필기가 그랬던 것 같아. 어쨌건 이생의 아빠가 이생의 소문을 듣고 여자애 만나러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이생을 그 울산 친척집이 있는 곳으로 쫓아보내요. 그래서 이생은 찍소리 안 하고 갑니다. 유교적인 자세, 부모를 거스르지 않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거고, 우리 채랑이는 들어 눕습니다. 들어 누우면서 끙끙 앓으면서 자기 아빠한테 적극적으로 자기 마음을 표현합니다. 나 얘 아니면 결혼 못할 것 같은데, 나 얘 아니면 죽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아빠가 한풀 꺾고 이생 아빠에게 결혼을 제안을 하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 이생의 아빠가 첫 번째 오케이 하지 않아요. 최랑네 집안이 더 신분이 높다 그랬지. 최랑네 아빠가 이생 아빠를 만나서 담판을 짓는 거야. 우리 결혼시키자. 이생 아빠는 거절해요. 뭐를 이유로? 나서났나? 가문 격차를 이유로. 야, 너네는 이렇게 높은데 우리는 요 정도인데, 유교사회에서. 그치? 너네 친척이 몇 명이야? 야, 니는 친척 100명이잖아 그럼 우리가 유교적인 예를 다하려면 100명 친척한테 선물 혼수 다 보내야 되는데 우리 없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우리는 예를 다할 수 없어. 했더니 최랑의 아빠가 걱정하지 마. 우리가 다 준비할게. 돈 걱정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생 아빠는 처음에 오케이 한 게 아니라 계속 가문의 차이를 빌미로 반대 합니다. 극복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면 이것의 극복은 현실적이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 동근쌤의 필기는 뭐냐면, 결혼을 했는데 요것의 의미를 제도권 밖에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요. 그러니까 제도권 밖이라는 건 되게 위험한 거야. 그지? 안정적이지 못한 거예요. 대마초 한번 생각해볼까? 우리나라의 대마초는 불법이기 때문에 대마초를 피우려는 젊은이들은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비위생적인 공간에서 대마초를 피운다? 대마초가 합당하지 않은 비유긴 하지만, 근데 미국에서는 합법이니까 대마초를 TV 보다가 야구 보다가 축구 보다가 막 이렇게 막 담배 피듯이 막 이렇게 뿜뿜뿜 한단 말이야. 자기네 집에서 안정적으로. 요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도권 밖, 제도권 안, 이런 식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1호부터 이 부분은 서로 사랑과 공경을 지켜서 유교적. 그리고 이번에 또 동근쌤의 특징, 유교, 불교, 도교를 그렇게 구절구절 나눠놨더라. 그럼 여기서도 함정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굳이 유교, 불교 이거를 꼼꼼하게 진짜 디테일하게 요거는 유교, 요거는 도교, 한 문장에서도 유교, 도교가 딱딱 나뉘어. 그거 필기에 다 체크해놨어요. 어쨌건 비록 옛날에 양홍과 맹광이라도 그들의 절개를 따를 수가 없었다. 양홍과 맹광 체크. 자, 이것을 뭐라 그래요? 중국의 고사인용, 전고인용. 자, 중국의 고사, 전고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실제 사람 이름이 나오거나 지명이 나오거나 할 때 중국 고사인용이라는 코멘트를 칩니다. 자, 그랬을 때 처음 보는 사람이 A, B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사람 이름이야. 처음 봐. 그러면 선생님, 저는 이런 스토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맞추죠? 몰라도 돼요. 왜냐? 중국의 고사는 소설 속의 상황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이가 데리고 온 거야. 알겠지? 그럼 여기서 양홍과 맹광인가 뭔가 하는 애들은 누구겠어?
금슬이 좋은 중국의 유명한 부부라는 거지. 양홍과 맹광이라도 그들의 절개를 따를 수가 없어. 바꿔 말하면 양홍, 맹광이랑 최랑, 이생 중에서 누가 더 닭살이래요? 최랑과 이생이 더 최고였다. 금슬은 얘네를 이길 수가 없다. 얘네 너무 사이 좋았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생은 대과를 거쳐서 높은 벼슬에 올라서 이름을 세상에 알렸다. 한자 성어 동근쌤은 하나만 써줬어요. 입신양명. 자, 성공하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몇 개 더 쓸 거예요. 입신양명에다가 같은 말 성공하다. 줄, 장, 이, 상 또 똑같은 말. 유, 당, 백, 세. 이거 모두 다 이름을 널리 떨치다. 성공하다 라는 의미가 되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끊어주세요. 이름을 세상에 알렸다 에서 끊어주세요. 왜? 전반부. 홍건적의 난을 기점으로 전반부, 후반부가 나뉘게 되는데 이제 홍건적의 난 나올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끊으면 여기까지가 전반부. 전반부는 어떻다? 현실적인 내용이 나온다. 후반부는 비현실적인 내용이 나오더라. 자, 후반부 갑니다. 이윽고 신축년에 홍건적이 서울을 노략했어요. 여기서 서울은 고려, 개성. 자, 신축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축년 실제 홍건적이 침입했던 당시를 얘기하고 있고 임금이 도망갔죠. 사관께서 복주로 옮겨가셨고 놈들이 건물을 파괴하고 인축을 전멸시키고 그들의 가족과 친척이 동서로 분산돼서 이산가족이 되었고 이때 이생은 가족과 함께 산골에 숨어 있었는데 도둑 홍건적이 칼을 들고 뒤를 쫓아오는지라 그는 겨우 도망쳐서 목숨을 구했어. 그래서 이번에 필기를 보면서 이번에 이생규 장자는 형광이구나 이거를 많이 느꼈어요. 왜 이렇게 필기에 욕이 많니? 그래서 여기도 막 개새끼 이렇게 김도선이 한번 꽂히면 막 인물을 욕하는 게 되게 심한 것 같은데 이것도 되게 독특한 해석이야. 원래 이생규 장전에서 이생을 욕하지 않아요. 이생을 포장해줘. 그러니까 최랑을 두고 이생 혼자 목숨을 부지했다는 걸 다른 소설 버전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때 당시에는 자기 가족도 지키지 못하고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너무 정신없는 전쟁통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포장을 해줘서 소설 전개에 개연성을 부여하는데 동근쌤의 시각은 달라요. 동근쌤은 이생이가 가장이라서 그러신지 쓰레기다. 자기 여자를 지키지 못하고 혼자 도망가고 이 개새끼 하면서 막 이렇게 또 격하게 욕을 하신 것 같으니까 우리도 해석은 그거 따라가야 돼요. 알겠죠? 겨우 도망가서 목숨을 구했지만 최랑은 도둑한테 잡혀서 정조를 빼앗길 처지에 이르다 크게 노하여 소리쳤더라. 지조와 절개 지키는 연려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짜잘한 문제 7번. 자, 최랑이가 소리칩니다. 창귀놈아. 창귀는 그러니까 호랑이한테 잡아먹혀 죽은 귀신이라고 봐도 되고 먹어도 배고픈 귀신이다. 동근쌤 필기해 주셨는데 여하튼 귀신 같은 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홍건적, 도둑 얘기하는 거고 나를 먹으려고 그러느냐? 차라리 내가 죽어서 신랑, 늑대의 밥이 될지언정 어찌 돼지 같은 놈에게 지급법 이 몸을 주겠느냐? 서리법. 그럼 여기서 최랑은 자기의 지조와 절개, 이생을 향한 그걸 지키기 위해서 목숨보다 그 지조절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목숨을 구걸하고 있지 않는 거야. 당당하게 소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치? 보이고 있는데 되게 독특한 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나 몰랐어. 나 그동안 이생규 선전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야 창기야 이러면서 하고 땡쳤는데 지금 여기서 도적은 홍건적이니까 중국애고 최랑은 고려 사람인데 얘네들이 의사소통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해석을 동근쌤이 2가지로 해주셨어요. 필기 버전 2개 다 말해주도록 할게요. 첫 번째에 반해서는 이 반을 먼저 수업을 했던 것 같아. 그냥 뭐라 그랬냐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대화가 통했습니까? 불하지. 근데 소설이니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이렇게 필기를 한 반이 하나 있고 또 다른 반에서는 대화는 안 통했을 거지만
남자가 의사소통이 안 돼도 여자를 겁탈하려고 하는데 여자가 야 이 새끼야 침퇴 야 뭐 이렇게 하니까 남자 입장에서 분노해서 이게 가능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죽였다.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냥 포인트는 대화가 안 통했을 거다. 그래서 언어 차이를 극복할 정도의 분노가 표출되고 있다. 중국 놈인데 한국말로 이렇게 말을 했을 거다. 중국어로 멘트를 친 건 아닐 거다. 이렇게 두 가지 다. 그래서 놈은 종말에 결국 그녀를 무참하게 죽여버렸다. 이생은 온 들판을 헤매고 다니다가 도둑들이 이미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게 포인트 여기 완전 꽂히셔가지고 해석을 다 이렇게 했어. 이생이 자기가 이제 안전해졌다라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밖으로 나왔다. 비겁한 새끼. 또 이렇게 또 막 자기의 집은 이미 병화로 인해서 오유로 돌아갔다. 폐허가 되었다. 먼지됐다. 요 뜻이고요. 최랑의 집에 이르니까 쓸쓸하고 주위에 쥐들이 우글거리고 새들의 울음소리만 들릴 뿐 했습니다. 자, 쥐들이 우글거려요. 시각 이미지. 새들이 울어요. 청각 이미지. 시각과 청각이 복합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거야. 복합 감각. 얘들아 이거 두 개 똑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달라요. 똑같지 않습니다. 자, 나는 저게 왜 똑같지 않은지 모르겠어서 설명이 필요하다. 아이 컨택 다 알지? 오케이 넘어가요. 얘는 복합 감각이 제시되어 있어요. 꽃이 폈어요. 새가 울어요. 자 그럼 봐봐. 지금 여기에 꽃, 새, 동그라미 쥐구나. 쥐, 새, 동그라미. 자 그럼 여기서 쥐가, 새가 있는 주변의 환경은 내가 마음이 슬퍼, 내가 지금 마음이 아파, 내가 지금 황량하고 허망한 마음이야 라고 직접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분위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지. 간접적으로 6글자 쥐와 새 뭐라 불러요? 객관적 상상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시적 화자의 정서나 분위기나 이런 걸 다이렉트로 말하면 문학성이 떨어져. 그래서 제3의 사물과 소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시해주는 걸 객관적 상관물. 이생은 슬픈 마음을 견디지 못해서 작은 다락 위에 올라가 다락이 최랑이 있던 곳이었다 라고 했었죠. 눈물을 삼키며 한숨을 쉬고 우두커니 앉아서 웬일을 회상하니 모든 게 꿈만 같았다. 한자 성어. 일장 춘몽 하룻밤의 꿈 같은 거 몇 개 더 쓸게요. 일장 춘몽 간단지몽 남가 일몽 여옹침. 여옹침은 침 베개란 뜻이고 여옹 늙은 할아버지의 베개 즉 할아버지 낮잠 잔 시간 뭐 짧은 시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꿈만 같았다. 불교적 세계관.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래도 약간 현실적인데요. 이제 비현실로 들어갈 거예요. 밤중이 돼요. 달빛이 들보를 비추자 몽환적이고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분위기 형성이에요. 드라이 아이스 쫙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낭하에서 발걸음 소리가 섬섬 가깝게 들려와서 깜짝 놀라서 바라봤더니 옛날에 최랑이었어. 도교적 분위기. 도교. 이생은 그녀가 죽은 것을 알고 있었으나 워낙 유달한 사랑이라 유달한 사랑 그냥 너무 사랑해서 너무 특별한 사랑이라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고 물었다. 나 이것도 되게 신기한 게 나는 이거를 그냥 이생이 너무 최랑을 사랑해서 귀신인 걸 알면서도 그냥 최랑을 맞이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우리 동근쌤 이기적인 새끼 그래서 알고 있었으면서 최랑한테 말을 한 거야. 이기적인 새끼. 최랑이 죽었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 최랑한테 아니 너 어떻게 살았어? 이래서 이기적이라고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너 어떻게 살았어? 이기적인 새끼. 죽었는데 여자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자 포인트는 이생이 죽음을 최랑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 요거 같아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필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아 이생 새끼 되게 무식하네. 최랑이가 죽은 줄 알았으면 장례를 치러주고 시신을 수습해야지 뭐 하는 거야? 이런 코멘트도 하셨고. 자 최랑은 그의 손을 잡고 통곡하며 말하였더라. 저는 원래 귀족의 딸로서 앞부분에 있는 거 내용을 요약을 하면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모훈을 받아 수놓는 일과 침섬에 열심히 했고 시서, 예의, 규중의 예법만 알고 그 외의 다른 일 밑줄 쫙. 그 외의 다른 일 밑줄 쫙. 그거는 전 알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규중의 예법에 뜻하는 것은 그냥 유교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공부하는 거, 그 신분 수업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외에 다른 건 알지 못했다. 그 외에 다른 게 뭐예요? 사랑, 자유, 연애, 사상. 그거 얘기하는 거야. 야, 나 집에만 있었고 아빠 말 잘 들었고 그 외에 다른 일, 사랑이라는 거, 연애라는 거, 난 그거 몰랐어. 근데 네가 나 옆구리 찔렀잖아. 너가 나한테 호감 보냈잖아. 요 얘기하는 거야. 나 날라리 아니야. 그렇게 예쁜 여자 아니야. 요런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당신이 복숭아 핀 담위를 엿보셨을 때, 가로 복숭아 핀 담위를 엿보셨을 때 제목과의 연관성. 이거 제목이지 뭐. 저는 스스로 벽에 푸른 바다의 구슬을 들였지요. 진짜 줬어요? 비유적 표현이지. 은유법. 푸른 바다의 구슬이 뭐야? 나의 마음, 나의 순정. 내가 너한테 줬잖아. 내 사랑을 너에게 줬잖아.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꽃 앞에서 한 번 웃고 평생의 가약을 맺었고 또한 깊은 휘상 속에서 거듭거듭 만날 때마다 우리는 정이 100년을 넘치면서, 그쵸? 여기까지가 지난 이야기, 행복했을 때의 이야기, 그쵸? 그래서 이 파트는 이생이 이미 알고 있는 얘기, 독자도 이미 알고 있는 얘기를 굳이 6, 7줄 해가지고 길게 말을 늘렸습니다. 동근쌤의 해석은 고전소설이 긴데 중간에 스토리가 되게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앞부분의 내용을 까먹을 수도 있어서 다시 한번 요약한 거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해주셨고, 여기까지 말을 하고 나니 슬프고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군요. 심리. 그리고 필기가요, 계속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온다. 곳곳에 동근쌤이 요즘에 삽입시 가능, 이런 코멘트를 되게 많이 써놨어. 오늘 교과서 필기를 본범이랑 관동별곡만 나눠주는 이유가 있어요. 본범과 관동별곡은 내가 필기를 되게 많이 봐서 이 정도면 됐다 해서 나눠줄 만한데, 이생규 장전도 이렇게 있긴 있어요. 근데 이생규 장전은 조금 더 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필기 좀 보여줘 이렇게 해가지고 필기를 좀 더 때려 박은 다음에 학교쌤의 해석이 좀 더 많은 상태로 나눠주고 싶어요. 어쨌건 이런 필기가 되게 많다. 그러면 삽입시 가능, 삽입시 예상할 수 있음. 그럼 시험 문제는 또 여기에 들어갈 만한 최랑의 심리를 나타내주는 내용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게 또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고, 혹은 전체 소설 줄거리 중에 이게 중략이란 말이야. 그러면 중략된 부분에 들어갈 삽입시는 뭐가 합당한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고, 그죠?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이 나중에 함정 문제 통해서 직보 때 보여줄게요. 점차 100년회로의 낙을 즐거움을 누리려고 했는데 뜻밖의 횡액을 만났어. 횡액 체크. 횡, 갑작스럽게. 애군이, 안 좋은 기운이, 레, 왔다 치는 의미였고요. 그래서 횡례지액이라는 말의 줄임말, 갑작스러운 불운이, 불행이 닥쳐왔더라. 자, 그러면 뜻밖의 횡액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랑캐, 홍건적의 날. 맞습니다. 끝까지 놈에게 정조를 잃지 않았지만 육체는 진흙탕에서 찍혔어요. 밑줄. 절개는 중하고 목숨은 가벼워. 밑줄 쫙. 이거 이상하지 않니? 절개는 중하고 목숨은 가벼워. 이거는 약간 여자의 멘트가 아니야. 그치? 이거는 양반 사대부의 남자의 목소리야. 그치? 그럼 이건 뭡니까? 내가 미리 필기해놨는데, 김시숙은 단종 폐위 사건 때 생육신으로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은거하고 떠들면서 지조설계 지키면서 단종에 대한 충성심을 노래한 작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최랑의 입을 통해서 양반 사대부의 관념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면 동그라미예요. 해골은 들판에 던져졌으나 영혼은 의탁할 곳이 없었지. 여기까지. 자, 짜잘한 문제 읽고 자, 시작할게요. 이제 지난 일을 생각하면 원통한 늘 어중했어요. 설이 입법, 원통해도 어쩔 수가 없더라. 자, 나 설이랑 의문이랑 구별 못해서
서리법 의문문 설명해줬으면 좋겠다. 이 컨택. 네. 자, 의문문은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답변을 요구하는 게 의문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밥 먹을 거야? 네. 아니요. 이건 의문문이에요. 근데 설이라는 거는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서리법은 평범한 문장을 물음의 형식으로 나타내는 거야. 어찌하니 부러우리요? 부럽니? 아니. 물어보는 게 아니야. 어찌하니 부러우리요? 이건 뭐야? 부럽다. 이 뜻이야. 그게 설이에요. 여기도 보면 원통한들 어쩌겠습니까? 물어보는 게 아니야. 원통해도 어쩔 수가 없다. 이러한 평범한 문장을 의문의 형식으로 나타낸 것이 설의. 당신과 그날 깊은 골짜기에서 하직한 뒤 마이너스. 그날이 어떤 날? 그날은 어떤 날? 그치, 죽은 날. 홍건정의 난 이후로 내 몸이 찢겨 죽은 날 이후로 깊은 골짜기에서 하직했더라 마이너스. 저는 속절없이 짝 잃은 새가 되었습니다. 짝 잃은 새 비유적 표현 동그라미 누구를 뜻해? 나. 이제 봄빛이 깊은 골짜기에 돌아와 했습니다. 자, 봄빛이 깊은 골짜기에서 돌아왔다라는 얘기는 비현실적이지. 짝 잃은 새, 이미 얘는 죽은 거야. 근데 봄빛이 다시 돌아왔더라. 소생, 부활, 명혼 얘기하는 거죠. 저의 환신, 도교사상. 못 밀려서 태어나고 도교사상. 이승에 다시 태어나서, 이건 또 불교. 그러니까 이번에 되게 독특한 게 한 줄이 도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뭐 유교는 여기까지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불교에서 삼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의 삶. 전생, 현생, 다음번 죽고 나서 내생.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불교의 삼생, 전생, 현생, 다음번 생 이렇게 다시 태어나서 불교. 남은 인연을 맺어 옛날에 굳은 맹세 밑줄 쫙. 그게 뭐야? 결혼, 백년 가약. 옛날에 굳은 맹세. 그러면 유교.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 요 대사에는 유교, 불교, 도교 사상이 다 반영되어 있고 이런 거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죠?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가지고 여기도 필기가 예고, 삽입시 가능 뭐 이런 식으로 써있다. 그러니까 동근쌤이 구절구절 여기 삽입시 넣을 수 있어. 여기도 삽입시 들어갈 법해. 들어갈 법해. 하는 코멘트를 계속 쳐주고 있어. 이러한 어떠한 힌트는 실제 시험에 그런 게 한 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한 것 같아서 이런 건 내가 최대한 예상해서 직부 때 합정 문제로 풀어볼게요. 어쨌건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밑줄 쫙.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고하고 있다.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 예고. 독자는 여기까지 딱 읽으면 아, 얘네 귀신인데 사랑하겠네 이런 거 예상할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이 생은 매우 기뻐하며 감사히 이것이 원래 나의 소원이여. 밑줄 쫙. 이 생에 말하기가요, 바뀌어요. 초반에는 어떠한 말하기를 구사하고 있어? 짧고 소극적인 말하기를 구사하고 있는데 후반부에 가서는 달라지겠죠? 후반부의 대사 이따가 다시 보여줄게요. 어쨌건 나도 그래. 이하 동문이야. 나도 너랑 생각이 똑같아. 끝. 중략 이후. 중략 여기서는 별다른 그런 게 내용이 없어요. 여기 중략 부분에 소설의 줄거리가 이생은 그날 이후로 최랑이랑 되게 행복했다 그러면서 최랑한테 물어봐. 우리 부모님의 유골은 혹시 어디 있는지 아니? 알아. 여기. 그래? 여기서도 개새끼라 그랬어. 그래? 그럼 우리 부모님의 그 유골을 수습하자 해가지고 장례 지내고 성대하게. 그 다음에 남은 재산은 다 뺏겼니? 아니야, 내가 숨겨놨어. 어디? 여기.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집 재건하고 종들 다시 불러서 뭐 비서 쓰고 도우미 쓰고 이렇게 다시 부르고. 그 다음에 이생은 아까 입신양명 했다고 했잖아요. 벼슬 복귀 안 해요. 그냥 없는 사람처럼 친척들 집에도 안 가요. 사람 안 만나요. 그것을 한자성어로 문밖 출입 안 한다. 두문 불출 하는 거야. 왜? 최랑 보호하려고. 그래서 최랑이 같이 사는데 이게 소문이 같이 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그것도 그렇고 최랑과 계속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려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최랑 옆에만 붙어 있었대요. 자, 중략부
3년 후 어느 날 저녁 최랑이 말합니다. 세상 일이 하도 덧없어 밑줄 쫙. 불교에 무슨 사상? 인생무상 사상이 들어가 있죠. 불교의 인생무상. 세 번째 기약도 플러스 러브러브. 홍건적의 난도 극복을 했는데 이번에 세 번째에 우리 약속도 이제는 끝나게 돼. 한없이 이 슬픔도 어찌하오리까 서리뻐. 슬프다. 그게 무슨 말이요? 저승길을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밑줄 쫙. 운명 수능론적 태도. 저승길 이꼬르 운명. 자, 그렇다면 얘가 명혼할 수 있었던 이유, 최랑이 귀신의 몸으로서 이생과 같이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번호 붙일게요. 1번, 저와 당신은 천연이 정해져 있더라. 하늘이 정해준 인연의 기간이 있었대. 1번 요거였고, 2번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다. 2번 전생에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다. 불교. 전생 나오면 불교. 그래서 옥황상제가 우리를 만나게 해줬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찌 인간 세상에 오래 머물러 살면서 산 사람 이생 유혹할 수 있겠습니까? 서리법 유혹할 수 없더라. 불교. 이야기가 끝나자 그녀는 향아 도교. 향아는 도교에서 잔심부름을 하는 몸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옥황상제와 관련 있고 신비로운 존재고, 향아를 시켜서 술과 과일을 드리고, 갑툭튀라고 왜 썼을까? 혹시 필기 이거 왜 했는지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술과 과일에 필기가 갑툭튀 이렇게 돼 있던데? 그냥 뭐 술과일이 나오면 왜 갑툭튀지? 어쨌건 술과 과일을 드리면서 옥루춘 한가락을 불러서 이생에게 술을 권했대요. 옥루춘 노래 불렀대요. 그 노래도 한자로, 한시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도적대 밀려와서 처참한 싸움터에. 그럼 이 한시는 뭐야? 전반부의 내용은 없어요. 그지? 전반부에 부모 반대 그건 없어요. 도적대 후반부부터야. 홍건적의 난. 처참한 싸움터에 뭘 죽음을 당하니 원앙도 짝을 잃었네. 자, 그래서 여기 마지막 삽입시가 대박인 게 삽입시의 역할이 막판에 다 나와요. 그러면 지금 두 줄 묶어서 삽입시의 기능 첫 번째, 내용 요약. 도적대가 밀려와서 싸움터에서 죽임을 당했고 원앙도 짝을 잃었어. 원앙은 이생과 최랑 서로 짝을 잃었죠. 한 명은 이승에, 한 명은 처승에.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 그 누가 묻어주리? 서리뻑. 그럼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은 최랑 포함, 전쟁의 희생자들, 죽은 사람들, 이생의 부모 포함이에요. 서리뻑. 피투성이 그 남은 영혼 하소연할 곳도 없네. 그럼 이거 뭐야? 마음이 드러난 거지. 자, 두 번째, 쓸쓸한 분위기 형성되고 있습니다. 시의 분위기 형성되고 있죠. 여기저기 흩어진 피투성이, 여기저기 떠도는 영혼들, 쓸쓸한 분위기 형성되고 있고, 하소연할 것도 없다 하면서 이어지고 있죠. 슬프다. 세 번째, 심리가 드러나 있습니다. 하소연할 것도 없고 슬프다. 주인공들의 내적 심리가 드러나고 있고, 이내 몸은 무산선녀 될 수 없구나. 무산선녀, 선녀니까 도교사상. 깨진 거울 갈라지니 이거 뭡니까? 이별, 영원한 이별. 마음만 쓰라려. 이것도 심리가 또 드러나고 있네요. 삽입시까지만 설명하고 짜증난 문제. 1호부터 여기 1호부터에 굳이 별표가 있었어. 우리도 별표. 1호부터 작별하면 둘이 모두 아득하네. 그러니까 1호부터는 앞으로 이별하면 그 전의 이별과 다를 거야 라는 코멘트예요. 1호부터 이별하면 둘 사이 아득하다라는 거는 그 전까지의 장애와 이번 세 번째 장애는 수준이 다르다. 첫 번째 부모 반대, 두 번째 홍건적의 나는 다 극복하고 우리가 러브러브 했죠. 근데 이제부터 1호부터 앞으로 작별하면
우리 둘이 모두 아득할 거야. 영원한 이별. 비극적 분위기 형성. 앞으로 벌어질 일을 예고해주는 부분. 삽입시의 기능.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저승과 이승 사이 소식조차 막히리라의 삽입시의 기능 5번째라고 해서 동근쌤이 필기해주신 게 주제의식 강조 요거였다. 그리고 내가 저승 이승 사이 막힌 게 뭐가 주제의식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제의식을 강조했다라고 했을 때 그 핵심은 남자 여자 이생과 채랑 사이의 비극적인 사랑, 이게 주제로 봤을 때 주제의식 강조라고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어떤 반에서는 영원한 사랑이 없다, 이게 주제라고 하는데 그냥 생뚱맞잖아. 막판에 마이너스인데 주제의식을 강조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 그럼 우리는 학교 선생님 거로 가야 되니까 모르겠으면 그냥 외우세요. 주제의식 강조하고 있다. 동그라미 어떤 게 주제야? 남자 여자 최랑과 이생의 비극적인 사랑, 여기 드러나 있죠? 그 다음에 영원한 사랑도 없다도 필기해줬는데 이거는 여하튼 여러분 수업 필기 좀 더 보고 깔끔하게 다듬어 볼게요. 노래를 부르는 동안 눈물이 흘러내려서 곡조를 거의 이루지 못하였고 이생이 말을 합니다. 이생의 코멘트 묶어보세요. 엄청 길어졌어요. 자, 초반부에서 최랑이가, 이 초반이라고 하기에 좀 웃기긴 한데 어쨌건 최랑이가 귀신으로 딱 나타났을 때 야, 나 어쩌고저쩌고 한데 너 나랑 같이 살래? 나 무섭니? 나랑 같이 살 거니? 나랑 약속했잖아, 결혼 뭐 어쩌고저쩌고 했잖아 했더니 이생이 이야 동문이야, 야 나도 너랑 마음이 똑같아, 이렇게 코멘트 칠 때는 그냥 수긍한 거지, 최랑의 의견에. 근데 지금 최랑의 핵심이 뭐예요? 멘트의 핵심은 야 미안한데 나 헤어져야 돼, 나 미안한데 이제 하늘나라 가야 돼, 우리 진짜 이제 헤어지는 거야, 거짓말 아니야 라고 말했더니 이생이 안돼를 엄청 길게 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랑의 제안을 거절한 거예요. 자, 뭐라 그랬냐? 야, 내가 차라리 너랑 지하로 죽을지언정 어찌 무료하게 혼자 살 수 있겠어. 난리를 치른 뒤 친척 노복 흩어지고 돌아가신 부모님 들판에 버려졌을 때 너 아니었으면 누가 가르쳐 주었겠어. 옛 성현의 말씀에 인용. 어버이 계실 적에 예로 섬길 것이며 이생은 되게 유교적인 인물이라고 했죠. 어버이 살아 계실 때는 유교적으로 행동 잘했는데요. 돌아가신 후에 예로 장사할 것. 근데 돌아가신 후에 이생은 유교를 지키지 못할 뻔했어요. 그치? 엄마 아빠 뼈가, 자네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장사를 지내. 근데 뭐라 그랬어? 이제 당신이 모두 실천했어. 너로 인해서 내가 엄마 아빠를 찾았어. 그러니까 내가 장사를 지냈어. 그래서 내가 남은 효를 이행할 수 있었어. 이것은 너의 덕분이야. 이생 뭐하고 있습니까? 일단 최랑한테 감사 인사를 하고 있어요. 어찌 내가 감사의 뜻을 아낄 수 있겠어. 너한테 너무 고마워. 미안해. 아무쪼록 당신은 인간 세상에서 오래 살다가 100년의 행복을 누린 뒤에 나와 같이 흙으로 돌아가는 게 어때? 진토를 누리다. 과장법. 우리 흙먼지가 될 때까지 살자. 과장법. 자, 그래서 이생이 완곡하게 거절하고 있죠. 간접적으로 거절하고 있지. 야, 우리 계속 살자. 계속 만나자. 당신의 목숨값은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저는 이미 귀신의 명부, 이름값 올라가 있습니다. 명부, 목숨 책자에 나 이제 수명 끝난 걸로 나와. 만약에 굳이 인간 세상에 미련을 가지면 명부의 법령에 위배가 되어서 나에게 죄가 미칠 뿐 아니라 너한테도 아주 큰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마지막 소원. 제 해골이 그곳에 있으니 사체를 거두어 주세요. 최랑의 마지막 소원은 자신의 유골, 잔해, 장사 지내서 자기의 영혼이 편안한 상태에서 쉬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생은 그녀의 말대로 해골을 거두어서 부모의 묘 옆에다 장사 지낸 후, 그럼 이거 뭐겠어요? 유교적인 사상 반영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 다음 병이 나서 몇 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다. 최랑과 부부 금술이 너무 좋아서 최랑이 죽으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이생도 죽었대요. 이것도 유교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동근쌤 필기 막판을 아직 확인 못했으니까 그거는 혹시라도 다른 지점이 있으면 그때 말해주고 보편적으로는 유교예요. 자, 마지막 봐봐. 몇 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해서 끝나면 딱 좋아요. 근데 왜? 비극적인 결말이니까. 일반적인 고전소설의 결말과 다르니까.
일반적인 고전 소설은 해피엔딩인데 얘는 비극적이야, 그치? 그럼 딱 좋아. 근데 막판에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은 감탄하고 그들의 아름다운 절개를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어때요? 되게 올드한 설화적인 결말 처리 방식이야. 설화에서는 항상 마무리가 어때?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호랑이가 곶감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다가 뭐 죽어서 이 이야기는 어디서 전해오고 누구든지 다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이거는 옛날 이야기스러운 결말 처리 방식이라는 것입니다.